첫 번째 발표는 중앙성가대학교의 자연스님께서 초기 금산사의 계율과 신앙에 대한 태공 월주의 계승 및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루 자연스님께서는 동국대와 성균관대에서 석사를 졸업하시고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동국대 미술사학과, 그리고 고려대 철학과,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및 동국대 국어교육학과와 미술학과에서 각각 율장, 건축, 선불교, 한국고대사, 불교교육, 고려불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중앙성가대 불교학부 교수와 불교학연구원장, 그리고 문화재청 전문위원과 불교신문 논설위원 및 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와 월정사 화엄선 연구소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180여 편의 논문을 학술 등재지에 수록하셨으며 불화의 비밀 등 50여 권의 저서를 펴내셨습니다. 이 중 10여 종이 우수도서로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제7회 영축문화대상, 그리고 제1회 한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연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 오래간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초대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서서 발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서 하면 조금 분위기가 처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열심히 큰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1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요약해가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산사 관련해서는 이제 진표율사라고 하는 중요한 어른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라하대를 대표하는 율사, 그 다음에 이제 법상종과 관련해서 태연의 법상종 말고 이제 지방 쪽에, 그러니까 경주 쪽에는 태연으로 내려가는 법상종 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쪽에는 이 진표율사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표랑 관련해서 사실은 순재법사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진표 스님의 스승님이신데 그 어른과 관련된 연구 논문은 지금 단행본이나 그러니까 단편적인 논문들만 조금씩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표에게서는 아주 특이한 신앙 구조가 보입니다. 그게 이제 미륵 신앙과 지장 신앙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래서 금산사와 관련된 초기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의 어른 스님과 관련된 부분들, 그 어른 스님께서 어떻게 순재법사나 진표율사의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신앙적 특징들을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이 순재법사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순재법사는 따로 승전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건 없고요. 진표율사의 스승이기 때문에 진표율사와 관련된 대목 속에서 한두 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15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내가 일찍이 입당하여 순재법사가 진표에게 당신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입당하여 선도 3장에게 수학했다. 그런 뒤에 오대산에 들어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감흥하여 오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입당 유학승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스승이 이제 선도 3장이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 선도 3장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도하면 이제 보통 정토종의 선도 3장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연구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글자가 선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발음 차이는 고대사 기록에서는 이제 같은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7쪽 보시면요, 선도 3장하고 연대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표율사와 관련돼서 연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 17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이제 진표율사가 740년에 23살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717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760년에 27세였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본 근거로 해서 진표율사의 연대를 추정을 해보면 734년하고 그 다음에 이제 718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연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표율사 부분의 연대가 지금 확실하게 고증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 정도 범위를 주더라도 18쪽 보시면 됩니다. 순제법사의 대략적 연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제법사의 대략적 연대를 진표보다 약 한 세대 정도 빠르거나 그보다 더 이르다고 가정하더라도 순제의 연대는 680년에서 710년 정도에 태어난 인물로 그런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더 앞으로 당기면 670년도 가능합니다. 670년도.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선도 스님이 613년에서 681년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땡겨서 670년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681년에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그때 입당했다 하더라도 11살에 입당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입당하려면 아무래도 한 10대 중반, 최대한 빨리 잡아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제법사 선도는 연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선도가 그 선도가 아닌갑다 라는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분이 18쪽 중간에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제의 출생 연도를 680년에서 710년 정도로 가정하면 그때 입당해서 8세기 초반에 입당해서 활약했었던 스님들, 그 시기에 중국 불교에서 활약했던 스님들로 누가 있냐면 선무의 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무의 삼장의 연대가 637년에서 735년이기 때문에 아마 선무의 삼장이 선무회를 쉽게 말해서 선도라고 오기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선무회는 삼장이라고 불리지만 선도 스님은 삼장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선무회는 보통 무회 삼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정합성들을 추론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순제법사가 19쪽 보시면요, 순제법사의 사상적인 특징 같은 걸 보면 700년대 초반에 그러한 특징들, 중국 불교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볼 때 그 선도는, 여기서 말하는 선도는 정토종의 선도 스님이 아니고 선무의 삼장을 잘못 표기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쪽부터 나오는 거는 오대산에 가서 선도 삼장이 문수보살을 칭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자장률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장률사의 영향들이 상당히 존재해서 중국에 가서 오대산을 참배하고 칭견을 했었는갑다 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고요. 19쪽 맨 밑에 보시면 지금 산서성 오대산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성세를 보이지 않는데 당나라 초기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하도 많이 계셔서 제가 뭐 좀 재밌는 얘기는 못 해드리겠는데, 문수보살이 계속 출연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문수보살 상습 출몰 지역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자장률사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서 그게 어느 구간인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장안까지 계속 들려옵니다. 들려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664년에 황실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요. 그게 얼마나 진실이냐?
라고 해서 파견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문수보살이 또 출현해서 이적을 경험하게 돼서 오대산에 엄청난 공양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20쪽입니다. 20쪽의 첫째 줄 보시면 702년에 또 조사단이 또 파견 보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문수보살의 이적들을 탐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772년에 이르면 중국 모든 사찰에 문수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진호국가, 당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래서 이제 1세 문수보살 신앙이 동아시아를 강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문수 신앙이 있는 거고, 중국에도 문수 오대산이 있는 거고, 서하에도 오대산이 있는 거고, 막 이렇게 쫙 퍼지게 되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계종의 종조인 도이 스님도 오대산에 가서 이적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20쪽의 중간쯤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오대산은 밀교적으로 사실은 조금 바뀌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금각사가 들어서고 이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순제가 선무의 삼장 계열이었으면 이러한 영향관계 속에서 오대산으로 갔을 거고, 그러니까 자장률사하고는 가는 배경이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참배하는 과정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고 오계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자장률사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장률사도 오계를 받고 율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순제법사도 계율과 관련된 중요한 율사다. 그리고 그러한 맥이 이제 진표에게 계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제법사가 중요한 게, 진표 스님이 금산사를 이제 창건했다 이렇게 나오는 기록도 있지만, 이미 진표 스님이 금산사로 출가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제법사 때 이미 금산사가 창건돼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표율사가 크게 개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주 회암사를 나홍 스님께서 크게 중수하시듯이, 중창하시듯이 수조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은 21쪽입니다. 진표 신앙에서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율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장신앙과 미륵신앙자였습니다. 사실은 자장율사도 율사인데도 불구하고 문수신앙자였었죠. 그런데 이때는 시대가 조금 달라서 문수신앙이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지장과 미륵신앙자였었다. 그리고 지장과 미륵을 동시에 신앙하는 구조는요,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지금 하는 데가 22쪽입니다. 일반적인 보살신앙, 대승불교가 보살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보살신앙 중에서도 미륵하고 지장은 좌우보처로서, 그러니까 다른 부처님의 좌우보처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은 다 좌우보처, 그러니까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보처,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보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관세음 보살님도 아시다시피 독존으로, 원통보존에서 독존으로 모셔질 때도 있지만 극락과 관련해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미륵보살하고 지장보살은 이렇게 다른 부처님의 좌우보처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 같은 입장에서 이제 다음 내려오시려고 도솔천에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를 한 단계 높여서 뭐 청광보살, 신광보살 뭐 이런 식으로 좌우의 보살들을 거느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장보살 같은 경우도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장도 무불시대의 교주, 무불시대의 주관자, 십륜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시고 그다음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를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 유고시의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부처님의 좌우보처의 역할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륵이라든지 지장은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보살 신앙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을 이렇게 하나로 신앙한다는 구조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도대체 어디서 대두한 거냐라는 내용들을 보면,
23쪽에 보시면 진표액에서 보이는 미륵과 지장의 이중구조, 지장신앙의 이중구조를 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륵신앙이 주고 지장신앙은 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지장보살이 먼저 진표율사에게 수행하시는 망신참을 통해서 참여하시고 그렇게 정진하시는 진표율사 앞에 나타나서 개도 주고 그 다음에 수기도 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진표율사가 이건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런 거 읽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이런 거 상문사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개도 주고 했는데 진표율사가 제가 원하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계속 또 합니다. 그러면 지장보살은 약간 조금 체면이 깎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 그래서 신앙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방식은 망신참이라고 해서 점찰경과 관련된 망신참이라고 해서 지장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도솔왕생입니다. 도솔천에 왕생해가지고 나중에 미륵이 하생할 때 같이 내려와서 성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순제법사나 진표스님 이전에 중국의 자은종을 만드신 자은종의 황립은 규기스님이지만 아무래도 시작 자체는 현장스님이거든요. 현장스님의 위치는 뭐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원효스님, 의상스님 같은 분들도 다 현장스님 제자 되려고 중국 유학을 갔었던 거고 그래서 현장스님의 입지라고 하는 건 뭐 너무너무 강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스님께서 하시는 게 법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은종, 유식종. 그래서 현장스님께서 나중에 임종하실 때 보면 여기도 제가 기록을 적어놨습니다. 임종하실 때 보면 분명하게 나는 도솔천에 왕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자은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24쪽부터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진표의 이중신앙 구조는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는 이제 맨 처음 기원은 수나라 때 유행하던 삼계교에서 점찰선악 업보경 그 다음에 십륜경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지장신앙들이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25쪽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현장 스님이 번역하는 경전 중에 십륜경이 있습니다. 대승대집 지잠 십륜경 코호마리산이라고 우전국에 거기가 지장신앙의 성산입니다. 지장신앙이 인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완료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장신앙으로서 완료되는 거는 우전입니다. 우전국 그래서 코호마리산, 우각산 뭐 이렇게 하는데 거라제위산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쓰고요. 거기를 거쳐 오셨어요. 현장 스님이 기록을 보면 그래서 이 대집 십륜경을 입수를 하신 것 같고 돌아와서 650년에 당나라에 좀 빠른 편입니다. 그때 번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번역과 관련해서 도움을 줬었던 게 신방이라고 대승방 신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존재하는 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를 하냐면 26쪽 한번 보시면요. 현장 스님이 미륵신앙자인 동시에 지장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 신방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신라 쪽으로도 이게 계승이 됐다라는 정도의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26쪽에 첫째 줄 한번 보시면요. 자은종은 이러한 법상종은 현장, 원칙, 그 다음에 도증을 거쳐서 태연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계보가 있고 그러나 또 다른 계보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현장, 신방, 그 다음에 순제진표, 그 다음에 영심, 그 다음에 심지 이렇게 지장과 결부된 미륵신앙 이렇게 보는 계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신앙과 미륵신앙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교의 영향, 현장 스님의 영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 중국 불교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장보살 하면 사후세계 명부의 구제자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지장보살에게 존재하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중국 불교가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지장과 명부의 결합이 나타나는데 재미있게도 이때가 순제법사가 유학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순제를 통해서 이러한 미륵과 지장의 이중신앙 구조들이 현장의 영향도 존재했고
진표에게 계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을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쪽 보시면 진표율사의 위상과 자장의 영향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게 이제 28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진표율사하고 그 다음에 자장율사가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율을 표방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일종의 롤모델 비슷하게 뭔가를 좀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제법사도 오대산을 참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문수보살에게 오계를 받고 그 다음에 진표율사 율사의 구조에서 보면 28쪽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자장율사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한 구조들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자장율사는 문수보살 신앙자였었고 그 다음에 진표율사 같은 경우는 미륵 중심의 지장신앙자였었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향관계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쪽 오늘 이제 세미나와 관련해서 이러한 금산사의 미륵 플러스 지장신앙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어떻게 어른 스님에게 영향을 주고 계승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종단이 62년도에 통합종단이 만들어지고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근현대 불교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제 정화라고 하는 조금 이제 혼란기가 있었죠. 외색 불교를 물리쳐내기 위한.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큰 스님들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힘의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어른 스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중을 대표하는 어른 스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봐도 뭐 크게 무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꼭 이 세미나 자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계종이 선종이고 선수행도 많이 하신 어른들이 계시지만 사실 대승불교 안에서의 선종인데 대사회적인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어른 스님들께서 조금 미진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른 스님이야말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 자체하고 맞는 역할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꼭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리고 한국 불교 전 역사를 통틀어서 요즘 이 근현대를 이렇게 끊어서 본다면 이거는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어른 세대에 이런 행동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남 스님, 저는 이제 하남 스님을 연구하니까 하남 스님 같이 사시기도 어렵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사시기는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본사 주지들도 다 대처를 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런데 종정중심제에서 저렇게 깨끗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때 이 어른께서 사시던 시기에는 사실 사회적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생각들을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깨어있는 성각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불교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 종교사 안에서도 충분히 조명될 수 있는 그런 무게비중을 가지신 어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29쪽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봐주세요. 중간입니다. 29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 계율이란 왜 계율 얘기를 하냐면 순제법사, 진표율사가 그런 계율 부분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율이란 깨달음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화합승가와 관련된 내부 원칙 그리고 사회를 계몽하고 포교하기 위한 청정함이라는 두 가지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크게 제도하고 교화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계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계율로 박사 논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율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30쪽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면요. 30쪽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의 계율적인 특징은 교단의 청정과 실천적인 보살도로 간취될 수 있다. 진표의 행위를 보면 개인적인 청정과 불보살에 대한 헌신은 물론이거니와 계율교화의 대상으로 축생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명주 지역에서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뭐 물고기를 이렇게 개를 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진표의 망신참과 청정함에서 발현되는 계율교화의 보살도 실천은 현대 금산사의 어른 스님에게서도 확인된다. 어른 스님은 안으로는 제도 확립을 통해 종단의 청정함과 안정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이타적인 나눔을 통해 대승불교의 가치를 불교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불교의 가치 구현에 따른 대사회적 역할에서 어른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사에서 획을 그은 인물이다. 고려 말부터 시작된 선종의 강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성이 취약한 부분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어른 스님은 시대적인 선구자임에 틀림없다. 계속 31쪽 계속 읽겠습니다. 진표가 인간을 넘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해 계율교화를 한 것처럼 어른 스님 역시 국가와 민족을 넘어 생명의 가치 속에서 폭넓은 실천행을 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맹자 이루하에 세대가 1000년 넘게 떨어져 있지만 뜻을 얻어 중국에 행한 것이 부조를 합한 것과 같다. 선성과 후성, 앞선 성인과 뒤에 성인이 그 관점이 한결같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은 진표와 어른 스님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세대는 많이 격해 있지만 그 정신은 계속 계승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32쪽 보시면 1941년 4월 23일에 최초로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일본에서 세 차례나 일본 불교 속에 한국 불교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조선불교입니다. 조선불교를 병합하려고 했었고 1940년에 이르면 방문사, 지금 어디냐면요, 동대 여기 신라호텔 자리입니다. 거기가 2등 방문 추모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방문사에 조선불교 전체를 부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이제 저지하냐면 방한함 스님하고 그다음에 이종욱 스님이 저지를 하면서 만든 게 1941년 4월 23일에 만드는 조선불교 조계종입니다. 그때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일본 종파에 아예 없는 이름을 찾아라 라고 해서 조계종을 찾은 겁니다. 조계종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 고려 중기에 천태종을 창종하셨을 때 대부분 이 선종 스님들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선종이 상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선종이 구산선문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해서 범구산선문을 제창한 게 조계종이라는 명칭입니다. 실제로 종단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범구산선문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조계종은 종단으로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런 명칭이 없으니까 이것을 찾아서 써서 일본 불교가 통합할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조계종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1941년에 그렇게 조선불교 조계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외색불교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종단 정화라는 좀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년에 32쪽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62년에 지금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창종이 됩니다. 창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기틀을 다졌는데 문제는 62년에 조계종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한 94년 정도가 되면 이제 제도적인 피로감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 한 세대 정도가 지나니까 새로운 변화 요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32쪽 밑에서 5번째 줄 더 읽어보겠습니다. 1962년에 통합종단 출범은 일제의 영향에 의한 대처승의 비율적인 문제를 한국불교 전통의 청정승화로 회복하고 완료한 한국불교사 전체에서도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후 약 1세대 정도가 흘러가면서 통합종단 역시 시대적인 변천에 따른 새로운 변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롭게 옹고지신한 결과가 1994년의 개혁종단이다.
1994년 4월 13일에 출범한 개혁회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탄성 스님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그리고 개혁종단이 완성된 11월 25일에 오늘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선출돼서 제28대 집행부가 출범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쪽지 온 게 5분 남았다는 쪽지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도 뭐 충분합니다. 제28대 집행부는 큰 스님의 지도 이념 속에서 기존의 종단에 존재하던 문제를 일소하고 현재까지 계승되는 조계종의 기틀을 확립한다. 즉 큰 스님의 종단 이념과 제도적인 가치가 오늘날까지 한국 불교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진함은 나침판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총무원장 스님께서 치사하실 때도 진함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율장이 제도를 통해 불교 교단의 독립성과 안정을 기하고 승려의 청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어른 스님께서 종단의 변화에 직면했을 때 위법망고 위공망사의 정신으로 헌신한 것은 재계심리의 정신에 부합한다. 재계심리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이 제정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실제로 큰 스님께서 제28대 집행부는 변화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갈등 세력들을 최대한 안고 가려는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는데, 이 역시 화합승의 가치를 우선하는 율장의 가치와 상통한다. 또 큰 스님께서는 종단 내적인 제도 정비와 화합 추구 외에도 불교를 넘어서는 사회 참여를 통한 대승보살도의 정신을 강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약자와 함께하는 진정한 대승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대사회적인 실천은 해당 종교의 포교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해당 종교와 관련돼서만 포교가 되는데, 어른 스님의 정신은 이와 같은 가치를 넘어서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가장 고등한 인간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어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남원상 두두물물이 인다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나 그 외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34쪽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의 실천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방법적인 것들을 한국 불교에 제시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34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도의 본질을 현실에서의 보살행으로 보는 관점은 지장의 대원과 일치한다. 그리고 사후나 타방정토가 아닌 이 세계 안에서 타자에 대한 현실적인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문제는, 이러한 방식은 미륵하생의 용화세계의 구현과 상통하는 가치다. 그러므로 어른 스님의 사상은 깨달음의 사회화로 축약될 수 있고, 그런데 이는 대원의 구제력을 가진 지장보살과 이 세상의 현세 정토를 구현하는 미륵하생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른 스님께서는 금산사의 올곧은 전통인 지장과 미륵신앙의 신실한 계승자이자 실천가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게 꼭 이 지장신앙이나 미륵신앙을 연구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선성후성이 부조를 합한다. 그 마음이 일규로 관통하면, 하나로 관통하면 이러한 보편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각자나 위대한 분들은 행동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도통설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요 마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계승자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진표의 종신이 어른 스님에 의해서 오늘날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도서는 속고승전 자장전에서 신라불교의 확립자인 자장을 호법보살이라고 극찬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어른 스님이야말로 진표의 현세적인 후신이자 이 시대의 약자를 위한 진정한 실천보살이 아닌가 한다. 예. 이상 시간이 아마 거의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두 줄로만 축약시켜 드리면요, 금산사 계통에는 순재법사라고 하는 분의 영향에 의해서 계율전통 플러스 미륵과 지장을 동시에 신앙하는 이중신앙 구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진표율사에 의해서 더욱더 큰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정신적 구현이 오늘날 어른 스님에 의해서 대사회화적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전개된 그러한 흐름들이 존재한다 라는 정도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자연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연스님 발표는 이제 월주 큰 스님의 큰 스님께서 행하신 종단 정비나 자비의 실천행을 그냥 조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원을 찾아서 진표 율사나 그 스승이신 이제 순재 법사와 같은 그 초기 금산사의 이념의 그 맥을 이어서 그 전통의 이제 선상의 그런 월주 스님들이 행하신 이력들이 있음을 이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자연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